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죄 판결 받는 11가지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죄 판결 받는 11가지 방법 중에 여섯 번째 방법은 법리 연구 및 구성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방조죄 등 모든 그 범죄는 법률, 판례, 학설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판례, 학설 순으로 주장을 잘 해야 됩니다. 우선 법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처벌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법률을 해석할 때도 유추해석이나 그런 게 안 되고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형사법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판결 선고할 때 형사법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실형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즉, 그 피고인에 대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형을 선고하고 적어도 신체적 구속이 가능한 형을 선고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한 인간의 내지는 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신체적 구속을 할 권한을 법원이 부여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법률에 없는 규정을 들이대면서 판결을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을 마음대로 유추 해석해서 사형을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럼 법률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저는 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그 사이트에 가면 이제 시행 중인 법령뿐만이 아니고 연역 법령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적용법조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 부분 중에 적용법조라는 난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법조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소장을 처음 받아볼 때는 일단 공사실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적용법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특히 전문법인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면 재판의 판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 판매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의뢰인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원들이거든요. 근데 검사가 다단계 판매업자에 적용되는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해서 기소를 하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검사가 그 잘못을 시인을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지금 무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검사의 어떤 기소에 있어 적용법조의 잘못 적용을 지적하면 재판이 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용법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아주 풍부하게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판례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법률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이 지금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법 307조 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연히가 뭘까요? 예를 들면 A가 B한테 C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이걸 퍼뜨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럴 경우에 형법 30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할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파 가능성 이론입니다. 근데 법 어디에도 전파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공연히에 전파 가능성 이론이 적용이 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한 예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까? 이럴 때는 판례를 검색을 막 하는 거죠. 판례 검색은 될 수 있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유사한 사고가 딱 발견된다. 야, 이 사안에 이 판례 그대로 적용돼. 그러면 다른 설명 없이 그 판례 그냥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주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기소할 때 그 판례를 생각을 못했다? 무죄는 겁니다. 판례 검색 자체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심 법원의 판례, 2심 법원의 판례, 대법원의 판례. 그중에 물론 대법원의 판례가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그 당해 사안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굴해서 제출을 하면 법원이 솔깃합니다. 판례는 어디서 구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나 아니면 유료인데 로엔비 이런 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공간하지 않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법률 사이트나 로엔비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급심 판례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실무가들은 2017년 형법 추석집에 보면 적용 법조별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전 구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구글링이나 해서 사건 번호를 알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문을 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판결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판례를 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학설을 법원에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례가 없을 경우 주로 많이 합니다. 학설 중에 통설이라든지 다수설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뭐 그거는 2017년 형법 주석집이나 아니면 형법 총론, 강론, 기본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학설 중에 뭐 다수설, 통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주석집이나 아니면 기본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학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 특히 독일 또는 일본 판례 내지는 학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 판례 또는 학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2017년 형법 주석집에 보면 일본 판례 내지는 일본 법령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국내 교수 또는 실무가들이 논문에 보면 외국의 법령, 판례, 학설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국내 교수 또는 실무가들이 논문을 찾아서 그 자체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인용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법리를 주장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예를 들면 의료법인 126억 사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이 되는 경우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하급심 판례를 수집을 해서 의료법인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되는 경우는 개인이 이사의 결의를 무시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의 많은 부분이 개인에게 흘러들어갈 때 사무장병원이다. 반대로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병원이 운영이 되고 수익이 개인에게 흘러간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법원을 설득을 해서 결국 법원이 저희들이 주장한 법리를 기초로 해서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병원 매도 사기 무죄 사건에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거든요. 이전 계약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처분 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이 부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압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압류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무효인 압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리를 주장을 해서 결국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사실 전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방조범 무죄 사건에서 예를 들면 휴대전화 생산 판매하는 회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걸 무릅쓰고 생산 판매를 했다.
그러면 과연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무허가 유흥주점에 술을 공급하는 주류업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주류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의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방조범이라는 것은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범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전과자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의 상대방이 설사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평가할 때는 업무상 중립행위로 평가를 해서 방조범의 죄책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리적인 주장을 했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런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법리를 단순히 주장하면 그 자체로 그냥 무죄가 나버리는 겁니다. 사실관계 더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법리의 주장이 재판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 받는 11가지 방법 중 7번째 방법은 증거 능력을 잘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제가 3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잘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밝혀서 물적, 인적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잘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소인, 즉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또는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해서 주장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주장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신문조서에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2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 부인한다 그러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주로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에 관해서는 거의 내용 부인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은 그 생물체가 자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자꾸 옮겨 다닙니다. 근데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 즉 이후에 피고인이 된 사람의 많은 진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쟁점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처음에 보기에는 이거는 쟁점하고 관계없는 불리한 진술이 아니다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쟁점이 자꾸 옮겨 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이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면 이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자체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쟁점이 옮겨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아예 증거 능력을 배제시켜 버리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혹자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실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부인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의 사실 내지는 그 공사실을 부인을 했다라는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 측면이라는 아주 유리한 측면보다는 쟁점이 계속 바뀌면서 피의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이 부각되는 불리한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판사님들이 유죄 판결을 쓸 때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그 수많은 진술 중에 일부 꼬투리 진술을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예를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피고인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자체가 실제로 피의자가 진술을 한 것이고 그 진술한 거에 대해서 내용 부인하는 거는 일종의 그 진술 조작 아니냐, 그거는 유죄인 사람을 무죄받게 하는 그런 어떤 편법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신문조서라는 것은 수사관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편집하는 거예요. 녹취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문조서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보면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내용 부인한다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뭐 증거 조작이다, 내지는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전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한다 한마디면 전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함에 반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진정성 인부는 피고인 측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 하나하나를 다 특정을 해서 법원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증거기록 몇 쪽 위에서 몇 번째 줄에서 몇 번째 줄까지는 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는 두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한 진술은 또 인정을 할까? 이게 되게 좀 자기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불리한 진술을 판사님이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그 증거 인부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자백 취지의 진술이 들어있으면 까다로운 거예요. 판사님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진정성비 인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실제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고 수사관, 즉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으신 분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검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가보면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검사 옆에 앉아 계신 수사관 분들이 조서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럼 그거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잖아요. 수사관, 즉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검사님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가 할 일을 일부 이제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로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절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 신문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야 돼요. 불러서 질문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는 검사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사관이 조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그 답변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정확하게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사관이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이 말하는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 요건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교수 저작권법 위반 무죄 사건에서 말이죠. 그 사건에서는 한 180명 가까이를 입건을 해버리니까 너무나 다수의 사람을 입건을 해버리니까 검사실뿐만이 아니고 검사실하고 떨어져 있는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사하는 수사관하고 검사와 방이 틀려버려요. 그러면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 검사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부분이 말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위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이 주장을 했고 법원이 암묵적으로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제 의뢰인인 교수님이 자백한 걸로 마치 기재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요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재판의 말미에 가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밝힙니다. 왜 이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재판의 진행에 따라서 쟁점이 바뀌거든요. 그럼 재판이 끝무렵쯤 되면 그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각 쟁점에 따라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조서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진술을 안 했어, 이 진술을 했어, 이렇게 밝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어, 예를 들면 수사기록 몇 조 위에서 몇 번째 줄에서 몇 번째 줄까지 나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행법에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 능력은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판사님이 판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을 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요새 많이 느끼는 것은 검찰에서 그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 증거 능력이 부인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2022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해버리면 아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해방 직후에 우리가 이제 입법자 내지는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경찰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순사 있지 않습니까? 순사들이 거의 일제 앞잡이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아예 못 믿겠으니까 아예 검사에게 수사의 권한을 줘버리자. 그러면 검사가 똑똑하니까 사후시험도 통과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검사가 인권도 보장을 하면서 수사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검사에게 무한한 신뢰를 준 것이죠. 그런데 해방 이후 한 70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검사도 그렇게 국민들 인권 보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입법이 그래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우리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부인 한마디면 아예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아예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 아예 법원에 제출조차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자백이 항상 강압적인 그런 상황에 하였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강압적인 상황에서 자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심지어 이제 고문을 해서 자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강압적이거나 고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자백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죠.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허위 자백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이거나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 할 때 경험에 따르면 전혀 강압적이지 않고 저는 고문은 그런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저는 이제 피해자한테 그 말을 거의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자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까지 그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해야 되느냐, 오늘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백은 진실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해버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피의자의 모든 재산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재산을 조사하는 게 쉽습니까? 사건이 한 달에 200건 이상인데 모든 재산을 언제 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실제로 전혀 강압적이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검사님 제가 이때 재산이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그런데 무채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실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안 될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이거는 수사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에도 한번 봅시다. 살인죄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죄를 뉘우쳐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백을 했음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객관적인 증거 다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못 찾으면 무죄로 석방이 되는 거죠. 근데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해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애초부터 부인을 해버리면 자백을 함에도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형사정책상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백의 증거 능력을 또 인정해버리면 수사기관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두 번 인정해버리면 이거 수사기관이 항상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내지는 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백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느 방법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적으로 보기에는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인하되 강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백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효율적인 방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 능력에 관한 두 번째 방법,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밝혀서 물적, 인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압수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서 살인의 도구가 칼이었다고 봅시다. 근데 칼을 딱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피의자의 지문이 찍혀 있다. 그러면 그 칼은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살인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증거가 물론 사천에 있겠죠, 그죠? 근데 압수된 칼 그리고 압수된 칼을 제시받고 한 피의자의 자백 취지의 진술 이거밖에 없다고 봅시다. 그런데 칼을 압수할 때 압수 절차가 위법했어요. 그래서 칼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칼을 제시받고 한 피의자의 자백도 날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증거가 한 개도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따지면 심각한 범죄에 범인을 풀어주게 돼가지고 사회가 범인으로 내지는 범죄로 덕실거리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일리 있는 걱정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7년도까지 소위 형상불변론이라는 이론을 정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형상불변론이 뭐냐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형상이 불변하냐라는 거죠. 아까 그 살인 사건에 있어서 이 칼을 예를 들면 칼을 압수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칼의 형상이 뭐 변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칼의 형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모 도지사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그 위법한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고 곧이어서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되어서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 가는데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워가지고 휴대전화 줘봐 이라고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휴대전화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저의 모든 게 거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선 저의 인생, 저의 지인과의 대화 내용,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국가가 이렇게 위협하게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버리면 저의 인생과 저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 언제든지 모든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위법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미약하다라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국가기관의 위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서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2007년 이후의 결론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소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용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를 고문 또는 압수영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해가서 국민들을 일생하고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되고, 그게 점점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만 국가기관의 잠재적인 위법한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국가기관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생과 정신을 통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위협수집 배제 법칙 있으면 이거 범죄 막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수집 배제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모든 인간, 모든 시민의 인생과 정신을 통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압수 절차가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되느냐? 오늘 제가 압수 절차에 관해서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수사 준칙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압수를 할 때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영장 내용의 주요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 압수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압수물만 압수를 해야 되고, 영장 기재 압수할 장소에서만 압수를 해야 되며, 그리고 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만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수가 끝났을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 목록을 작성을 해서 피압수자한테 교부를 해야 되고,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압수물인지 여부를 피압수자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참여권 보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압수한 물건이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전자정보를 담지하고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그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압수 절차는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협한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 온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제가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를 삼고 결국 검사로부터 압수영장을 전부 제출을 받고 담당 경찰관을 증인신문한 결과 1심 판결문이 근거로 하고 있는 증거물이 90%가 위협하게 수집된 압수물이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 책임에 관해서 피고인이 압수 절차가 위협함을 다투면 검사가 당의 압수 절차가 위협하지 않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재판을 보면 검사는 압수영장을 증거로 제출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럼 압수영장을 보지 않으면 당의 압수물이 위협하게 수입된 증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압수영장이라는 것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의 한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영장이 없으면 그 한계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계를 알 수가 없으면 당의 압수물이 그 한계 내인지 외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압수영장을 증거로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검사에게 압수영장 제출해달라 요청을 하면 검사가 잘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를 하면 겨우겨우 압수영장을 제출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법연수원 있을 때 검사는 인권의 최고의 부르고 검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서 피고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싸우는 그런 관청이다, 유일한 관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참 이런 행태가 저는 저도 이제 검사 출신이지만 이게 재판하다 보면 참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이런 행태를 보는 피고인이 과연 우리 검찰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야, 우리 검찰 인권의 최후 부르마자, 이렇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압수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부분은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야만 검사가 당의 압수 절차가 적법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건에서 압수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더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당의 압수 절차가 적법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의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전향적으로 판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증거 능력에 관한 세 번째, 고소인 등 사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사에 대해서 변호를 하다 보면 고소인 등이 몰래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음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사의 녹취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녹음하는 것은 그 고소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증거 능력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상 녹화물, 예를 들면 CCTV 또는 녹음 파일 이런 게 제출이 됐을 경우에는 영상 녹화물, 녹음 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당의 영상 녹화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몰래 녹음을 할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끔 뭐 휴대용 녹음기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 고소인 등 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때는 CD에 구워서 제출을 하거든요. USB에 담아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복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복사본의 증거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본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이렇게 뜨기 위해서 속기사에게 그 녹음 파일 4본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원본을 없애버린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에서 그 지워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복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본이 담긴 CD 또는 USB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즉 피해자가 상해 당시의 상황을 몰래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어요. 거기를 보면 상해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인이 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녹음 파일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원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이 당의 CD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서 증거 기각 결정을 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